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찍는 것 같아요. 그 수면 마취 비용을 다 환불받아서 가셨대요. 다음날 오시더니 약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더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 마취를 하는 게 치과 수면 마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샘치과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수면 마취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조금 사소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취 중에 무의식적으로 뭔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입을 벌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환자분들이 입을 움직이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비밀번호를 말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정신이 또렷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는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였는데 할머니 한 분을 수술했는데 수술 다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는데 다음날 오셔서 수면 마취를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꿈에 예전에 잃어버렸던 어린 동생을 본 것 같다고, 그 동생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수면 마취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수면 마취 중에 그런 꿈을 꾸게 하는 약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악몽을 꾸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취 중에 움직이시는 경우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수면 마취 중에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마취 중에 통증이 발생하면은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깨는 거는 국소 마취를 추가로 조금 더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술 취한 것처럼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파라독시컬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잠이 더 깊게 들면 깊게 들수록 몸을 더 많이 움직이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깊게 자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을 더 많이 쓰는 거는 술 취한 사람한테 술을 더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 조절을 조금 얕게 해서 환자가 조금 깬 상태에서 진정 마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진정 마취 중에 움직이면 우리가 보통 몸을 속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경우에서 다 속박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속박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니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묶지 않고 이제 진정 마취를 시작하되 중간에 환자가 너무 많이 움직인다, 환자가 다칠 것 같다 하면 그때 속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계속 깊게 재우려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 마취를 하는 게 치과 수면 마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고는 것도 그렇고, 보통 환자분들이 주무실 때 하는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동일하게 진정 마취, 수면 마취 할 때도 나타납니다. 코를 많이 고신다라는 거는 기도가 좀 좁아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깊게 재울 수는 없죠. 너무 깊게 주무시면은 환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 중등도 진정 내지는 얕은 진정 정도의 마취 심도가 그리 깊지 않은 상태에서 치과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 사실 그 환자가 약을 많이 들어간다, 잠을 잘 잘 거다, 잠을 못 잘 거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아주 간단한 기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량입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드셨다라고 하면 내 몸에서 그런 알코올이나 이런 해독 능력이 좋은 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약을 많이 써도 환자분이 잘 안 주무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잠을 조금 덜 주무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환자분께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약도 좀 많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결이 다른 게,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주 조그만 약을 써도 엄청 잘 주무시게 되고, 그게 더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죠. 너무 깊게 주무시면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고령의 환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약 조절을 잘해서 진정 마취를 해야 됩니다. 수면 마취 잘 되다가 환자가 중간에 깨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자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면 마취 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오셔라 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제로도 1년에 한 번씩은 환자분들이 나 너무 화장실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근데 문제는 정신이 온전치 않잖아요. 수면 마취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들쳐 업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수면 마취 하다가 깨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실 때 깨고, 통증 느낄 때 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침하면서 깨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실 때 깨는 거는 수술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 갔다 오시는 걸로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증 조절은 국소 마취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침하는 부분은 왜 기침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깊게 잠을 자다가 내 목에 있는 기도는 공기만 들어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들어오네 하면서 이제 기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깊게 잤다가 이제 깨서 기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게 주무시지 않게 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수면 마취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깊게 자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을 줄이고 환자한테 의식 수준을 각성하는 쪽으로 하는 게 대부분 수면 마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어떤 영화인지 저도 압니다. 마취중 각성에 대한 이슈를 다룬 어웨이크라는 영화인데, 그게 처음 이제 나왔을 때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이 영화가 너무 PTSD 올 정도로 디테일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마취중 각성에 대한 거는 사실 수면 마취, 진정 마취랑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전신 마취에 관한 얘기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이 잠만 자는 것뿐만 아니라 근위환제를 써서 몸에 있는 모든 근육에 힘을 못 쓰게 해요. 수면 마취는 당연히 근위환제를 쓰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환자분한테 오히려 잠 잘 오시나요? 환자분 잠 잘 깨셨나요? 라는 걸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 근데 환자분의 의식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약간 디테일하게 서로 수신호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환자분 잠이 잘 안 오시면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고 왼손 검지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약간 꽈서 기출 변형 문제를 내면 환자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따라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깊게 잠을 재워드리고, 제가 지시한 거와 다르게 행동하시면 수면 마취가 잘 되고 있구나, 진정 마취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다 판단하고 계속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연배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가 생기는 거 아니냐, 조금 머리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라는 도시괴담 같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 썼던 전신마취 약 중에는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쓰는 모든 약들에 대해서 엄청 오랫동안의 논문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안심하시고 수면 마취, 진정 마취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샘치과에서 세 번째 세대지만 진정 마취만큼은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요. 진정 마취에 가장 앞서 있는 1983 샘치과. 물론 쉽진 않습니다. 일반 건강한 환자분들에 비해서 수면 마취, 진정 마취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요. 일단은 라인 잡기도 힘듭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도 얇으시고 또 잘 터지시고 해서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이슈들, 심장 질환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약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있어도 주치의 선생님이랑 협의하에 수면 마취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일단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꽤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고통, 통증, 두려움이겠죠. 수면 마취는 환자분들을 재움으로써 그런 통증이나 두려움을 많이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트리거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이 약물 오남용이랑 같이 묶여서 항정식성 의약품 중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약물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핸드폰 중독도 있고 TV 중독도 있고 그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잖아요. 의존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하니까 사실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포폴은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저희도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환자분과 이제 충분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술을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되면 2주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하게 되면 사실 중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많이 합니다. 님스라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분의 정보를 치면 항정신성 의약품을 1년 동안 얼만큼 이제 투약했는지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력을 조회했을 때 너무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일반 마취를 하고 하시자라고 많이 이렇게 설득해서 돌리는 편입니다. 사실 꽤 있습니다. 스케일링만 해도 프로포폴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필요하신 분은 스케일링도 프로포폴이건 뭐 레이마졸람이건 항정시성 약물로 수면 마취를 하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주무시면서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비난하면 안 되는데, 정말 오남용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치과에서는 쓰지는 않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면 마취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면 마취를 하는 궁극의 이유는 결국 환자분이 편하고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구토감을 유발하는 약물들, 환자에게 악몽을 꾸게 해서 안 좋은 기억을 만드는 그런 약물들은 정말 제한된 경우 아니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치과를 갔을 때 좀 나한테 안 맞는 약을 썼다라고 하면 그 치과에서 수면 마취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되게 이런 혈당 떨어지는 걸 못 참는 사람인데, 금식은 가급적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어떤 약을 쓰냐에서 물론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잠을 자다가 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보통은 술 먹고 들어와서 토 쏠려가지고 우액 하면서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정마취 약물 중에 이제 그런 구역감을 일으키는 약물을 썼을 때 문제가, 환자가 정신이 올바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역감, 구토감까지 있다면 환자분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토하게 되는 거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토하게 되면 그 토사물들이 자칫 잘못하면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금식 6시간은 지켜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금식 시간을 못 참는다 하면 아침 일찍 수술을 잡아서 아침만 걸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은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특히나 뭐 약을 먹을 정도의 물 한 반 컵 정도는 크게 문제 없고요.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갈증은 해소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찍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7, 8명은 이걸 꼭 물어보십니다. 나 정말 운전 잘해갈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술 먹으면 더 운전 잘해.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면 마취할 때 쓰는 약을 다 맞고 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소주 3, 4병 먹은 거랑 동일한 효과다. 내 머리는 깨어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아직도 걔네가 이제 분해되고 있는 와중이라서 언제 다시 환자분이 의식 수준이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퇴원하시고 나서는 꼭 보호자 동행하시고 절대 운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요. 수면 마취하고 집에 가다가 뭐 사고 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수면 마취하고 나서는 운전은 절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문과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크다 작다를 떠나서 환자분이 이 수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스케일링 하는데 꼭 자면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스케일링 할 때 나는 소리, 그리고 그 긁는 그 느낌, 이런 거가 정말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치과 공포증 환자들한테는 정말 간단한 수술도 저는 진정마취를 하는 거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그 리플렉스. 구역반사 환자들한테도 아주 작은 치과 치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도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저희 사촌 동생이 건강검진 갔는데 너무 많이 움직인다고 수면 마취 하다 깨워서, 너무 움직이시면 수면 마취 못해요 하면서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할 때는 잘 잤거든요. 저희가 쓰는 수면 마취 약이나 수면 4시간 할 때 쓰는 약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어떨 때는 움직이고 어떨 때는 안 움직이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취 깊이의 차이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확 깊게 재워버리면 환자분이 움직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점차 잠들게 하고 그 진정의 깊이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수면 내시경이랑 치과 수면 마취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저희는 훨씬 길게 합니다. 훨씬 길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 번에 확 자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최소한 30분 넘게 하기 때문에 치과 진정 마취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약 쓰는 거나 이런 거에서 조금 트리키하다, 조금 어렵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뭐 저희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강의했을 때 저희 수강했던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려주신 얘기인데, 일단은 저희가 쓰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전향적 기억 상실, 약을 쓰고 나면 약이 들어가는 전후로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한테 약을 주고 약을 또 줬는데도 환자가 잠이 계속 안 온다고 불평을 하시더래요. 충분히 많이 줬는데도 환자가 앉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환자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런 게 무슨 수면 마취냐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일어나시면서 그 수면 마취 비용을 다 환불받아서 가셨대요. 가셨는데 다음날 오시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불 받아간 것까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전향적 기억 상실 계열의 약을 쓸 때는, 그래서 저희는 꼭 선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병원도 고여있거나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샘치과의 철학이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1983 샘치과.